김씨 아재와 강날 아지매가 신할에서 만났다. 서로 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할을 시작합니다. 진실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노동자와 민주시민의 힘찬 몸부림 사회연대TV 신할과 함께하시죠. 신할 파이팅! 안녕하세요.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촛불시민과 함께하는 유튜브 방송 사회연대TV 신할의 진행을 맡게 된 김씨입니다. 사회연대TV 신할은 시실과 날실이 서로 교차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의 직무를 창조하듯이 다양한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해석해보고 그곳에서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진실을 찾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보다 나은 사회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강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할의 공동진행자 강날입니다. 신할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군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직 진실을 붙잡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좋은 유튜브 방송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자 민주주의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민주주의는 노동조합, 사회연대 및 복지국가 운동 등과 관련된 주장이나 논쟁을 분석해보고 실제 한국 사회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개혁 과제들이 나아가야 할 의미 있는 방향들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민주노총 위원장은 왜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하는가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를 위하여 특별히 모신 손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회연대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용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바쁘신데 하여튼 나와주셔서 반갑고요. 민주노총 창립일이 1995년 11월이니까 이제 한 26년이 되었습니다. 강날님, 그러면 26년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이 모두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위원장 임기가 3년이니까 9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땡!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는 12분이나 됩니다. 정 대표님, 예. 그 민주노총은 얼마 전에도 우리 12대 위원장이었던 김명환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도대체 민주노총 위원장은 왜 이렇게 다들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걸까요? 예. 12대 위원장을 맡고 직선 2기의 김명환 집행부는 지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물어서 노사정 대표자의 합의 안건 최종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온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대의원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만 찬성 대의원이 499명이고 반대 대의원이 805명 정도로 해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서 이제 사퇴하게 되었고요.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데 우리 조합원들의 뜻이 정말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잘 집행되었는가 관련해서는 우려는 있지만 대의원대는 최고의 의결기구이고 존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실은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으로서 95년 12월 11일 날 출범하게 됩니다. 초대 권영길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구속되신 분들이 권영길, 담병호 위원장, 이스경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까지 4분 정도가 실질적으로 형을 살으셨고요. 나머지 분들도 여러 가지 조직 논란 과정에서 좀 사퇴를 하게 되죠.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큰 쟁점은 1기 권영길 위원장이 들어오시고 나서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 후보의 제안으로 해서 이제 1기 노사정이 출범하게 되는데 그 합의서와 관련된 진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 몇 분의 위원장들이 사퇴하는 그런 상황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김명환 위원장 집행부 사태처럼 내부의 의견 대립을 가지고 굳이 꼭 사태까지 이어져야 하나요?
민주노총은 노사정과 관련된 대단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기 노사정 체계에서 합의됐던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됐죠. 그게 이제 98년 2월 사항이었는데요. 이 합의안을 가지고 민주노총 대의원대가 성대 유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서 최종 부결되고 그 대의원대 과정에서 쇠파이프가 날아들고 폭력이 유발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이고, 사실은 그 당시 그 우려는 이어지는 국회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 파견대가 입법되면서 사실은 노동 현장에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가 많아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비정규직의 문제도 이 근로자 파견제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도래되었기 때문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에서 대개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었고요. 99년 대의원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문제를 한번 되돌리기 위한 시도가 이제 2005년도에 이수호 위원장 때 대의원대가 이걸 사회적 대화를 다시 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사회적 대화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민주노총이 직선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하에서 2015년 직선을 시작하면서 4개의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누구도 박근혜 정부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할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명환 집행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나서 대의원대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정리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이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번에 위기 상황이니까 사회적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 민주노총이 제안을 했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렵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위원장이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경선회 밖에서 좀 크게 넓게 한번 해보시라는 제안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출발했던 거죠. 그 얼마 전 김명환 전 위원장이 이제 그 사퇴하기 직전에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정파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정파가 민주노총에 사실 뭐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이제 16개 산별과 16개의 지역본부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사실은 민주노총이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것보다 좀 더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위 민주노총 내에서 분류되어 있는 민주노총 내에서 우파라고 표현되는 전국회의, 그리고 뭐 좌파, 그리고 소위 중앙파라고 분류되는 이 세 개의 정파의 생각이나 의견들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주요하게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를 낸다든지 또는 사회적 대화 등등과 관련된 대단히 첨예한 문제에 있어서는 정파의 개입력들이 훨씬 더 강화되고요. 지난 김명환 위원장이 퇴진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정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본인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파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파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는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정치적 연결의 고리, 당 선거와 관련된 연결의 고리를 끌고 가는지,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뭐 어쨌든 정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을 좀 더 잘해보자, 뭐 이런 입장에서 사실 출발한 거 아닌가요? 출발은 그렇습니다. 출발은 노동운동을 잘해보자 하고 있고, 정파가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민주노조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거치고 일련의 과정에서 오는 과정에서 최근의 정파들의 행태들은 대단히 종파적이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스스로도 아마 그런 것들 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파들이 일제히 단결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반대했는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 내용을 다 읽어봤지만 사실은 이게 노동자들에게 손해되는 내용이 거의 찾아보기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김명환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좀 무리한 그런 공약 비슷한 선언을 하고 끌고 간 게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해고 금지시키겠다, 내가 노사정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제 그 성과를 못 가져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별 대표자들이나 정파들이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부결을 갖다가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거죠. 정파는 문제가 없는데 김명한 위원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첫 번째는 뭐 지도부 위원장이 책임을 피하기가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파 이익을 위해서 당장 다가오는 민주노총의 선거 등등을 개선하면서 보이는 이런 행태들이 대단히 태행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정파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산의에서 민주노총이 빠진 노동자 협약서 전문부터 해가지고 5장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거의 이 주요한 내용들이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상공인들 그리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하고 또 이 코로나 이 과정에서 힘든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 합의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반대했느냐. 이 측면에서 이제 단 하나 지금 노동계에서 지적하는 게 이겁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97년 IMF 때 110만 명 정도의 실업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일시휴직, 무급휴직 이런 방식의 어떻든 고용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지켜내는 노력들이 작업장, 사업장에서는 계속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 하나 가지고 왜 우리가 휴업 등 이런 데다 적극 협조해야 되냐 이거 시비를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여행업계, 항공업계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 시장에서 고용원들은 서로 협력하고 내가 노동시간이 좀 줄더라도 고용만 유지시키고 있으면 그리고 당장 내가 무급휴직, 유급휴직을 받더라 해도 일자리가 계속 유예 극복하거나 할 수 있으면 협력하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반영되지 않고 민주노총에서 부결된 게 하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지켜볼 것은 그 합의가 있고 한 달도 채 지나기 전에 경남에서의 코로나19를 인한 지역 노사정 상생 협력 공동선언이라 해가지고 경남에서 이렇게 합의서를 썼습니다. 경남에서 이 내용 두 가지를 제가 자세히 답안쓰겠는데 중앙에서 경산호의 합의서에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지원, 노사의 역할 이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보면은 경남에서 합의서는 그냥 고용 유지를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합의서는 본인이 스스로 사인하면서 실제로 중앙의 합의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 이게 과연 조합원들이 진짜로 알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참 걱정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노총은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늘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역대 민주노총 후보들이 그것을 반대한 그런 후보는 한 명도 없고 위원장도 없었습니다. 또 단계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대화 그리고 사측과의 교섭을 통해서 권익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죠. 근데 투쟁만 해치고 합의는 안 하는 이런 구조들 대단히 어렵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고 산업 내에서의 임금 격차, 대기업 정규직 임금 노동자들과 4차, 5차 밴드의 하층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4, 5배 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산별노조나 이게 꿈꾸던 우리의 미래의 노동자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히 사업장의 대표를 만나서 해결하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한 축에 있는 자영업 영세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이 세 가지 운동을 이제 민주노총 해야 되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어제들이 중심이 돼서 논의되고 그러면 좋은 결정들이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쟁에 함께 대화, 즉 교섭이 좀 수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의미로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할 수 있는 민주노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민주노총 선거가 좀 본격화되어질 때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민주노총 선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영상 어떠셨습니까? 민주노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의 두 번째 섹션입니다. 시사의 맥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번 순서는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맥락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의 맥에서 다룰 주제는 검찰과 언론의 반역사적 행태입니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해 보기 위해 특별히 또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검찰과 기레기들의 조작질과 반동에 분기탱천하여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계신 분입니다. 김야막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초에서 망나니 칼춤을 연구하고 있는 김야막이라고 합니다. 첫 회 방송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연대 TV 씨날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방송 누가 시작하고 했는지 참 잘 시작하셨네요. 네,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야막 선생의 주옥 같은 말씀은 당분간 김야막 선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음성으로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김야막 선생님과 함께 이번 코너를 진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과 언론을 첫 번째 주제로 삼은 저희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20여 년간을 돌이켜보면 검언 동맹이라고 해서 온갖 조작과 만행으로 사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검언동맹의 반역사적인 만행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도대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사회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사회로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습니다. 자, 김야막 선생님, 지난 20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과 언론의 반역사적 형태, 그 대강이 좀 어떠한 건가요? 진행자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자기들끼리 참칭하는 정치검찰 세력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을 어떤 정당성도 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함부로 행사해 왔습니다. 또 수구 기레기 언론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그런 검찰은 망나니 칼춤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여론을 호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 검찰이 선택한 일방적 수사와 기소, 그것은 곧 정의로운 것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그것 또한 정당한 권력으로 간주되었죠. 그런 온갖 폐악질로 그 거짓부렁들이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거짓이 곧 정의로 둔갑하는 거죠. 실제 지금까지 검찰과 언론에 그 어떤 조작질과 은폐가 있었더라도 잘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언론이 어떤 짓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수십 년간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수구 기득권 세력의 권력에 야합해 오던 그런 검찰 권력은 김영삼 정부 때였죠. 신군부의 강주 학살을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고 불기소로 처리했었죠. 그들이 가진 막강한 검찰권을 그들만의 이중잣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사한 전력이 많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검찰과 언론은 많은 사건들 중에 몇몇 사건을 아주 공정한 수사이거나 권력에 대항하는 독립적 검찰권 행사로 포장했었죠. 그걸 가지고 이자들은 기소 독점주의 폐지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그런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와 열망을 사그러뜨리는 그런 기제로 사용했던 거죠. 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아, 이것이 그때 그 당시 검찰이 주장했던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슨 뭐 모래시계 검사, 이래서 뭐 강골 검사, 그리고 정치 권력과 재벌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검사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곤 했었는데요. 그런 검사들은 없는 건가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 사람이 뭐 강골에서 쪼전한 놈으로 변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형편없는 그런 정치검사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불신한 목적의 프레임으로 불의한 권력이나 재벌에 대항하는 강골검사, 이런 강골검사 이미지로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홍준표라든지 박철원, 뭐 심재륜,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안강민, 그리고 최근에 안대희, 남기춘, 뭐 이와 같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수구 보수적 정치 검사들, 이런 류의 검사들이 그런 계보를 잇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요즘에도 그런 류의 검사가 눈에 확 띄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들께서 충분히 아실 듯합니다. 자기들 검찰이나 수구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마누라와 장모한테까지도 무지하게 노무현 정부는 검찰 개혁의 방향을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거나 아니면 통제하기보다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들에게 더욱 보장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었죠. 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주의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교만 술수 이런 게 만연했었는데 그 당시 이를 직시하지 못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검찰 스스로 올바른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노무현 정부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버렸었죠.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검사와의 대화. 그때 어떤 검사는 최고 통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고졸학력을 조롱하기까지 했고, 네. 또 어떤 검사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검찰에 대한 인사권까지 검찰총장에게까지 달라. 뭐 이렇게까지 요구까지 했었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 그들 평검사들의 오만방자했던 거, 그건 검찰 수뇌부의 뜻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검찰과 보수 언론은 대선 자금 수사나 부동산 폭등, 세금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보도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개혁과 지지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 과정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아주 큰 위기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있는 정치검찰 그리고 BBK 특검팀은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기소 독점권을 남용해 버렸습니다. BBK 주가조작 주범,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의혹 이런 걸로 수사받았던 피의자 이명박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해 버렸죠. 전두환에게 적용했던 정치검찰의 황당한 논리가 다시 한번 이명박에게 아주 특별히 적용되었던 것이죠. 아주 나쁜 그런 엎어뭉개진 수레바퀴 자국은 늘 반복되었고 민주주의를 망쳐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탄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사의 큰 비극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BBK와 다스 사건을 덮고 이명박 정권에서 영전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핵심 요직을 독차지했던 정치검사들은 막장 무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보수 정권과 수구 기득권 유지에 방해가 되었던 개혁적 인사들, 예를 들면 정현주 전 KBS 사장이나 최열 환경연합 대표 같은 그런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증거 조작이나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 뭐 이런 거를 통한 언론질로 죄 없는 사람들을 엮어넣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선택적 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했던 것이죠. 논두렁 시계로 기억되는 그런 정치 검찰과 보수 언론의 그 더러운 폐악질에 대해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결국 죽음으로 대답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예, 노 전 대통령의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정치 검찰과 기레기 언론들의 만행은 사실은 뭐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후에 한명숙 전 총리도 어쨌든 뭐 구속이 되고 그래서 한 2년인가 감옥에서 있다가 나오는 걸로 알게 되는데요. 나온 이후에 검찰의 어쨌든 증거 조작이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9년 그 12월경이었죠. 검찰은 가경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허위 진술에 기반해서 그 한명숙 전 총리를 상대로 소위 그 제1차 뇌물조작 사건을 언론에 흘리고 한 총리를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 4월 1심 판결에서 그 의자가 돈을 받았다는 그 가경욱 사장의 그런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고 무죄임이 증명되었지만은 검찰의 그 당시 악질적 행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패한 제1차 뇌물조작 사건 1심 판결일 바로 하루 전날에 또 하나의 그 비틀어진 칼날을 한 전 총리에게 냉혹하게 날립니다. 그 2010년 4월 그 한신경영 한만호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그 한명수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작 사건, 그걸로 이제 그때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녀를 낙선시키는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뭐 그 당시 그 세밀하게 준비된 검찰과 언론의 조작질들은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일국의 전직 총리를 지낸 한 거물 정치인이 그런 검찰의 조작질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게 아마 2015년경이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총리든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죄를 졌으면 사실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거를 조작해서 벌을 받았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어쨌든 최근에 뉴스타파하고 MBC 등의 보도를 보면 그 당시 검찰이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해서 유법한 방법으로 기소를 한 게 거의 드러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뭐 흔히 말해서 기레기라고 하는 언론들은 계속해서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대검은 아직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전직 총리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받고 압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일반 국민들이나 서민들은 어떻게 했을까?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공감합니다. 이게 이제 공수처가 설립되고 또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어 검찰 개혁에 대한 의미 있는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의 운명들은 결국 검찰 조직주의자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법은 그런 검찰과 수구기득권 세력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전개 과정에서 당시 이런 반역사적 만행들을 저질렀던 검찰 조직에 대해서 그 핵심적 인물들을 확인하고 그들 검찰 조직주의자들의 이후의 행적을 좀 명확히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반복되는 저항, 그리고 검언 유착, 뭐 이런 것들은 이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동일체 무리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에 개혁적인 검찰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지나온 역사를 기억하고 또 상기해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수구 세력의 반역사적 프레임에 말려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동안의 가해자들이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 연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고 있고, 언론 또한 늘 그랬듯이 그들과 한 몸인 양 검찰에 관한 사건이나 인사를 뒤집어진 썩은 시선으로만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의 거짓된 프레임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네, 김양학 선생님. 네, 어쨌든 오늘 쭉 이야기해 주신 것을 좀 들어보니까 검찰 조직주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 존재해야죠.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국민들의 어떤 올바른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첫 방송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좀 일단 진행을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검찰과 언론의 반역사적 행태 2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인데 좀 많이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러주시면 다음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대 TV 시날 2부 김씨의 시사의 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대 시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잘 좋아요.